꽃잎이 머리 위에서 흩날린다. 손을 내밀면 닿을까 싶어 뻗어보지만 수줍은지 꽃잎은 멀리 달아난다. 잡을 수 없는 걸 알면서도 꽃잎이 흩날릴 때면 언제나 손을 뻗어본다. 언젠가는 내게도 닿을 것 같은 설레는 희망을 품어보면서 내 발걸음은 수줍어하는 꽃잎에게로 향한다. 달아나는 꽃잎과 숨바꼭질이라도 하듯이 찾아주길 바라는 것처럼 꽃잎들이 하나씩 놓여 있다. 안소연님의 꽃잎에게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밤의 산책 밤지기 소풍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개인적으로 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음을 좀 많이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나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급히 달려 나왔습니다. 여전히 습한 날씨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다들 건강은 어떻게 챙기고 계신가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항상 습하지만 짜증나는 일보다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라시면서 오늘 앵무새 죽이기 11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딜을 위해 변명도 하고 딜네 엄마로부터 용서한다는 장문의 편지를 받고 나서야 마침내 딜은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는 썩 평화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악몽이 닥쳐오고 있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딜도 우리 집으로 건너와 있었고 알렉산드라 고모는 구석에 있는 자기 의자에 앉아 계셨으며 아빠도 아빠의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잼 오빠랑 나는 바닥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조용하게 그지없는 한 주였지요. 나는 고모 말을 잘 들었습니다. 오빠는 이제 나무 위에 오두막을 좋아할 나이는 지났지만 딜과 나를 도와 나무집에 올라가는 사다리를 새로 만들어 줬습니다. 딜은 우리한테는 아무 부담도 주지 않고 부레들리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할 묘책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뒷문에서 앞마당까지 레몬 사탕을 길게 떨어뜨려 놓으면 아저씨가 개미처럼 그것을 따라 나올 거란 얘기였죠. 그때 현관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오빠가 문을 열고는 헥테이트 아저씨가 오셨다고 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라고 해라.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들어왔습니다. 바깥에 사람들이 와 있는데 변호사님을 잠깐 밖에서 뵙자고 하는데요. 메이콤에서 남자 어른들이 마당에 서 있을 때는 두 가지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죽었거나 아니면 정치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누가 죽었나 생각했습니다. 잼 오빠랑 나도 나가보려는데 아빠가 집에 들어가 있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빠는 거실 불을 끄고 유리창 방충막에 코를 박았습니다. 알렉산드라 고모가 말리셨지만 고모 잠깐만요. 누가 왔나 보게 해주세요. 하고 오빠가 말했습니다. 딜이랑 나는 다른 유리창으로 갔습니다. 아빠 주위에 남자들이 떼를 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두 한꺼번에 말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내일 그자를 군 감옥으로 이감합니다. 말썽이 생길 것 같진 않지만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도 없죠. 테이트 아저씨가 말하고 계셨습니다. 핵, 바보 같은 소리 말게. 여긴 메이콤이야.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걱정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도록 확실히 하려고 우린 이 사건 공판을 한번 연기한 거야. 핵. 오늘이 토요일이지. 공판은 아마 월요일 쯤에 열릴 거네. 하룻밤만 지켜줄 수 없겠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메이콤 사람이라면 내가 소송 의뢰인 한 사람을 맡는 걸 시샘하진 않을 텐데. 나지막하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링크디스 아저씨가 입을 열자
뚝 그쳤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치고 무슨 짓을 벌일 사람은 없지. 내가 걱정하는 건 올드셀은 패거리들이야. 자네가 어떻게 얻어낼 수 없겠나? 핵, 그걸 뭐라고 하지? 이 소송 원인 발생지 변경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선 그것도 별로 소용이 없겠죠? 테이트 아저씨가 대답하셨습니다. 아빠는 무슨 말씀을 하셨지만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빠를 쳐다봤지만 오빠는 우리더러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게다가 설마 그 패거리를 겁내는 건 아니겠지?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작자들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나올진 알고 있죠. 일요일에는 보통 술을 마시지 않아. 거의 하루 종일 교회에 가 있거든.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특별한 경우라서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나지막한 소리로 속삭였고 고모는 잼 오빠가 거실 불을 켜지 않으면 집안 망신을 시키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고모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선 첫째, 왜 자네가 이 일을 맡았는지 모르겠네. 링크디스 아저씨가 말하고 계셨습니다. 에디커스, 자넨 이 사건에서 얻어낼 게 하나도 없어. 정말이지 단 하나도 없다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그것은 아빠의 위험한 반문이었습니다. 스카웃, 정말 그 자리로 옮기려는 거야? 체스판에서 내 말들이 탁탁탁 하고 모두 없어져 버렸습니다. 잼,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다면 자, 이것 좀 읽어보거라. 오빠는 헨리 W. 그레이디의 연설문을 가지고 저녁 내내 끙끙대곤 했습니다. 링크, 그 사람은 어쩌면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그럴 수 없어. 아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무엇인지는 자네도 잘 알고 있을 테지? 어른들 사이에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가 현관 계단 맨 아래 칸으로 물러서셨고 어른들이 아빠에게 바짝 다가가면서 그 소리는 더욱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잼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전화 왔어요. 어른들이 조금 움찔하더니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인들, 읍내에 사는 농부들, 레널즈 의사 선생님과 에이브리 아저씨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잼, 일단 네가 바꿔라. 아빠가 소리치셨습니다. 어른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가 거실에 있는 천장 전등을 켜자 선명한 방충망 자국이 코에 박힌 것을 빼놓고는 창백한 얼굴을 한 채 오빠가 창가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대체 왜 불도 안 켜고 앉아있던 거냐? 아빠가 물으셨습니다. 잼 오빠는 아빠가 의자로 다가가 석간신문을 짚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아빠는 모빌 레지스터나 버밍햄 뉴스 또는 먼트가머리 애드버타이저를 읽으면서 조용히 그 위기를 음미하셨다는 생각이 가끔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빠를 쫓고 있죠? 아닌가요? 오빠가 아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빠를 해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죠? 아빠는 신문을 내려놓고는 오빠를 물끄러미 쳐다보셨습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읽은 거지? 아빠가 물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니야 잼, 그 사람들은 우리 친구들이다 하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갱단이 아니라고요? 오빠는 곁눈질로 쳐다봤습니다. 아빠는 미소를 지지 않으려 하셨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란다. 메이콤에 폭력 집단이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메이콤에 갱단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구나. 큘럭스가 그 카톨릭 신도를 쫓던 적이 있었잖아요. 메이콤에 카톨릭 신도가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어. 넌 지금 다른 어떤 것하고 헷갈려하는 거야. 저 옛날 1920년경 글렌단이라는 게 있었다만 그건 정치단체였어. 게다가 그 단체가 겁줄 만한 누구도 없었고 어느 날 밤 샘 레비 아저씨네 집 옆을 행진하면서 시위를 했지만 샘 아저씨는 현관에 선 채 그들이 뒤집어 쓰고 있는 천 조각이 자기가 판 것이라며 상황이 난처하다고 말했지. 아저씨 그 말에 너무 부끄러워 나머지 그들은 그만 조용히 사라져 버렸단다. 레비 집안 사람들은 훌륭한 가문의 기준에 모두 들어맞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별력 있게 행동하려고 최선을 다했고
메이콤에서 5대에 걸쳐 같은 자리에서 살아왔습니다. 휴클러스는 이제 사라졌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거야. 나는 딜과 함께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아빠가 고모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소리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나도 남부의 여성상을 존경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알량한 허구를 지켜나가려는 데엔 찬성할 수는 없어. 두 분이 또다시 다투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잼 오빠를 찾았고 오빠는 자기 방 침대 위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또 다투시는 거야? 내가 물었습니다. 뭐 그런 셈이지. 고모는 톰 로빈슨에 한해서는 아빠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 아빠가 집안 망신을 시키고 있다고 말하실 정도니까. 스카우, 난 겁이 나. 뭐가 겁난다는 거야? 솔직히 난 아빠가 걱정돼. 누가 아빠를 해칠지도 모르거든. 오빠는 딱 부러지게 말하지 않고 모호하게 말하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내가 물어봐도 자기를 혼자 있게 해달라고 말할 뿐이었고요. 그 이튿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주일 학교와 교회 예배 시간 사이에 신도들이 두 다리를 펴고 잠시 쉬는 동안 나는 아빠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 교회 마당에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헥테이트 아저씨도 계셨습니다. 나는 아저씨가 마침내 믿음의 불빛을 발견하기라도 하신 건지 의아했습니다. 아저씨는 지금껏 한 번도 교회에 나오신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언더우드 아저씨도 와 계셨습니다. 자신이 유일한 소유주의자 편집자면서 발행인으로 있는 메이콤 트리뷴을 빼고는 아저씨는 어떤 조직에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늘 옆에 있는 사리터들이 체리 와인 단지 술을 이따금씩 마시며 자동식자 주조기와 더불어 평생을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좀처럼 기사를 취재하시는 적이 없었고 오히려 사람들이 아저씨에게 기사를 제공해 줬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아저씨는 자기 혼자의 능력만으로 메이콤 트리뷴의 판을 모두 짜고 식자 주조기를 직접 기사를 쓰신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언더우드 아저씨가 여기까지 나오신 것을 보면 무슨 중요한 일이 벌어진 게 분명했습니다. 아빠가 교회 문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빠는 톰 로빈슨이 메이콤 감옥으로 이송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그 사람을 그곳에 두고 잘만 지키고 있으면 어떤 소동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한테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빠가 앞쪽에서 세 번째 줄에 자리를 잡으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보다 조금 느리게 내 줄을 가까이 하려 함은 하고 찬송과 구제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는 고모랑 오빠랑 나와는 같은 자리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혼자 앉고 싶어 하셨거든요. 일요일의 감도는 언뜻 평화로운 분위기는 알렉산드라 고모가 우리 집에 오시고 나서부터 더욱 짜증스러워졌습니다. 아빠는 점심을 마친 뒤 곧바로 서재로 달아나셨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서재를 들여다보면 아빠는 회전 의자에 깊숙이 앉아 책을 읽고 계시곤 했습니다. 고모는 2시간 동안 낮잠을 주무셨고 이웃 사람들이 쉬고 있으니 마당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빠는 모리통이 컸다고 미식축구 잡지를 하나를 안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그래서 일요일이 되면 딜이랑 나는 디어스 목초지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요일엔 총 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딜과 나는 목초지 근처에서 얼마 동안 오빠의 축구공을 차며 놀았지만 그다지 재미있진 않았습니다. 딜은 부 레드리를 건드려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저씨를 괴롭히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고 오후 내내 지난 겨울에 있었던 일들을 말해줬습니다. 딜은 내 말에 꽤나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나는 저녁 시간이 되자 딜과 헤어졌고 저녁을 먹고 나서 오빠와 늘 하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빠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끄트머리에 전구가 하나 달린 기다란 전기 연장선을 들고 거실에 오신 겁니다. 잠깐 밖에 나갔다 올 거다. 내가 돌아올 때쯤이면 너희들은 자고 있겠지. 그러니 지금 잘 자라는 인사를 해두마. 이 말을 마친 뒤 아빠는 모자를 쓰고 뒷문으로 나가셨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나가시는데? 잼 오빠가 말했습니다. 아빠한테는 몇 가지 독특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식사 뒤 후식을 드시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걷기를 좋아하시는 거였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차고에 늘 최상의 상태로 유지된 쉐보레 자동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그 차를 타고 먼 출장길을 다니셨지만
메이콤에서는 하루에 4차례 3km 조금 넘는 길을 걸어서 사무실과 집을 오가셨습니다. 아빠는 유일한 운동은 걷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메이콤에서는 특별한 목적 없이 산책을 하면 특정한 목적을 수행할 정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고모와 오빠에게 저녁 인사를 하고 한참 책을 읽고 있는데 오빠 방에서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가 평소 잠을 잘 때 내는 소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잠깐 읍내에 갔다 오려고. 오빠는 바지를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왜? 오빠 벌써 10시가 다 됐어. 오빠도 몇 시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갈래. 오빠가 안 된다고 해도 갈 거야. 알겠어? 오빠는 나를 집에 붙들어 놓으려면 한바탕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싸우게 되면 고모를 화나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빠는 마지못해 굴복하고 말았죠. 나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고모 방에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쪽 현관 계단으로 살금살금 걸어 나갔습니다. 그날 밤은 달도 뜨지 않았습니다. 딜도 가고 싶어 할 텐데 내가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렇겠지. 오빠가 시무룩하게 대꾸했습니다. 우리는 마당 진입로 옆 벽을 뛰어넘어 레이첼 아줌마네 옆마당을 가로질러서 딜의 창가로 갔습니다. 오빠가 휘파람으로 매출하게 소리를 냈습니다. 딜의 얼굴이 방충망에 나타났다 사라지더니 5분 뒤 방충망에 고리를 풀고 기어나왔습니다. 역시 이 분야의 전문가인지라 딜은 길에 들어서기 전까지 한마디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빠는 이것저것에 호기심 가는 버릇이 생겼어. 캘퍼니아 아줌마 말로는 그 나이대쯤 되면 모든 사내 아이들이 감염되는 전염병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느낌이 들었어. 그냥 느낌일 뿐이지만 오빠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잠긴 채 텅 비어있는 듀보스 할머니네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동백꽃은 흰동 말풀 같은 잡초와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체국 목퉁이까지는 8집을 더 지나가야 했습니다. 읍내 광장 남쪽은 인적이 끊겨 한산했습니다. 광장 모퉁이마다 키가 큰 칠레 삼나무 관목이 우거졌고 그 사이에는 말을 메어두는 새 말뚝 하나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군 화장실에 달랑 전구 하나가 밝혀 있었을 뿐 그 외에 법원 건물 쪽은 캄캄했습니다. 법원 광장 주위에는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점들 안쪽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고요. 아빠의 사무실은 개업 당시엔 법원 건물 안에 있었지만 몇 년이 지난 뒤 좀 더 조용한 메이콤 은행 건물로 옮겨졌습니다. 광장 모퉁이를 돌아가자 은행 앞에 아빠의 자동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계실 거야. 오빠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사무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은 긴 복도 안쪽에 있었습니다. 복도 안쪽에서 작고 평범한 글씨로 쓴 에디커스 핀치 변호사라는 팻말이 문 뒤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여야 했지만 완전히 캄캄했습니다. 오빠는 제대로 확인하려고 은행 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길 위쪽으로 올라가자. 언더우드 아저씨한테 가셨을지도 몰라. 언더우드 아저씨는 메이콤 트리뷴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숙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실 위층에서 말이죠. 2층 창문을 통해 내다만 봐도 법원과 감옥 관련 기사를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 건물은 광장에서 북서쪽 모퉁이에 있었고 그곳에 가려면 감옥 앞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메이콤 감옥은 군의 모든 건물 중에서 제일 유서 깊고 가장 무서운 건물이었습니다. 아빠 말씀으로는 조슈아 세인트 클레어 사촌이 설계했을 법한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건물은 분명히 어떤 이의 몽상이 빚어낸 산물이었습니다. 네모 반듯한 상점들과 지붕이 가파른 주택으로 이루어진 읍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메이콤 감옥은 고딕식 건축 양식의 우스꽝스러운 축소판이었습니다. 감방 하나 넓이에 감방 2개 높이의 이 건물은 총안이 뚫린 작은 흉벽과 아치형 지주로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정면은 붉은 벽돌로 하고 교회식 창문에는 두꺼운 새 창살을 달아 더욱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죠. 외로운 언덕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틴덜 철물점과 메이콤 트리뷴 신문사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감옥은 메이콤 군에서 유일한 이야깃거리였습니다.
그 건물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꼭 빅토리아 시대의 변소 같다고 했고 그 건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읍내의 제법 존경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 준다고 했습니다. 메이콤을 찾는 외지인들 중 그 누구도 감옥 안에 깜둥이들이 득실거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인도를 따라 걸어 올라가자 멀리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참 이상하네. 감옥 바깥쪽엔 전등이 없는데. 오빠가 말했습니다. 기다란 전기 연장선이 2층 창문의 창살 사이로 나와 건물 아래쪽으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가시 없는 알정등 불빛 아래 아빠가 문 앞에 기대앉아 계셨습니다. 아빠는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날벌레들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나는 아빠에게 뛰어가려 했지만 오빠가 붙잡았습니다. 가지마. 안 좋아하실지도 몰라. 아빠한테는 별일 없잖아.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아빠가 어디 계신지 알고 싶었을 뿐이거든. 오빠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광장을 가로지르고 있을 때 먼지를 뒤집어 쓴 자동차 4대가 머리령 국도 방향에서 천천히 일렬로 줄지어 달려오더니 광장을 한 바퀴 빙 돌아 은행 건물이 지나 감옥 앞에 섰습니다. 아무도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읽던 아빠가 고개를 드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신문을 접어 무릎에 놓고는 모자를 뒤로 젖히셨습니다. 아빠는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자, 어서 가자 잼. 잼 오빠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광장을 가로질러 지트니 정글 슈퍼 문의 그늘에 숨었습니다. 오빠는 인도 쪽을 살펴봤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어. 오빠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틴덜 철물점 문으로 달렸습니다. 그곳은 안전하면서도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니까요. 차에서 사내들이 하나 둘씩 내렸습니다. 불빛 속에서 건장한 형체들이 감옥문을 향해 움직이자 어렴풋하던 그림자들이 실체로 드러났습니다. 아빠는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사내들에 가려 아빠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핀치 변호사님, 그 녀석 여기 있죠?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래, 자고 있어. 그러니 깨우지 말게. 아빠가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아빠의 말대로 했지만 뒷날 생각해보니 곧이어 역겨운 코미디 같은 우습지도 않은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속삭이듯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가 뭘 원하는지 변호사님도 잘 아실 텐데요. 또 다른 한 명이 말했습니다. 문에서 비켜 서시죠 변호사님. 월터, 돌아서서 집으로 가게. 핵테이트가 이 근처에 어디에 있을 거야.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빌어먹을 핵은 무슨 핵? 또 다른 사내가 내뱉었습니다. 핵 일당은 지금 숲속 깊이 들어가 있어 내일 아침까지는 나오지 못할 겁니다. 정말인가? 어떻게 그렇게 됐지? 매출하게 사냥요를 불러냈죠. 변호사님도 미처 그건 생각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가 짤막하게 대답했습니다. 생각은 했지만 믿지는 않았네. 아빠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정이 달라지겠지?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나? 아빠는 지난 이틀에 걸쳐 2번이나 이 질문을 던졌고 그것은 누군가 공격을 당할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지나쳐서는 안 될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빠에게서 떨어져 나와 아빠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오빠가 소리를 지르며 나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나는 오빠와 딜을 앞질렀습니다. 검고 냄새나는 몸들을 헤치고 둥근 불빛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꽤 놀라실 줄 알았지만 아빠의 표정을 보는 순간 기쁨은 금방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빠의 두 눈에서 순간 두려움의 빛이 사라지다가 딜과 오빠가 불빛 속에 나타나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퀴퀴한 위스키와 돼지우리 냄새가 났습니다. 주위를 돌아봤는데 전부 내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봤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당황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에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 속으로 의기양양하게 뛰어들었으니까요. 아빠는 의자에서 일어났지만 노인처럼 천천히 몸을 움직이셨습니다. 머뭇거린 손가락으로 구겨진 데를 매만져 아주 조심스럽게 신문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손가락이 약간 떨렸습니다. 잼, 집으로 돌아가거라. 스카웃과 딜을 데리고 가.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빠가 말씀하시면 내키지는 않아도 즉시 따르는 데 익숙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티고 서 있는 모습으로 미뤄보아 오빠는 조금도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잼 오빠는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아빠는 두 주먹을 엉덩이에 갖다 놓으셨고 오빠도 그렇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는 동안 나는 그 둘 사이에 닮은 부분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빠의 부드러운 갈색 머리카락과 두 눈, 그리고 달걀향의 갸름한 얼굴과 아담한 두 귀는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아빠의 준 회색 머리카락과 각진 얼굴과는 묘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서로 비슷했습니다. 상대를 노려보는 도전적인 태도가 바로 그랬습니다. 잼, 집에 가라고 했다. 오빠는 다시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제가 돌려보내죠. 건장한 체격의 한 사내가 말하고는 오빠의 목덜리를 잡더니 획 잡아당겨 오빠를 거의 들어올리다시피 했습니다. 오빠한테 손대지 마요! 나는 그 즉시 그 사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맨발이었던지라 나는 그 사람이 진짜 고통스러워하며 뒤로 물러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정강이를 치려다가 그만 너무 높은 데를 찬 모양이었습니다. 스카웃 이제 됐다. 아빠가 내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발길지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돼. 내가 변명을 늘어놓자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 오빠를 그런 식으로 다루게 내버려 두진 않을 거예요. 내가 대꾸했습니다. 빈치, 변호사님 좋습니다. 애들을 여기서 보내시죠. 지금부터 15초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낯선 사람들 무리에 둘러싸인 채 아빠는 잼 오빠를 설득하려고 했었습니다. 아빠가 위협하고 부탁하고 마침내 잼 제발 애들을 데리고 가 하고 말씀하셔도 오빠는 전 안 가요 하고 완강하게 버틸 뿐이었습니다. 나는 약간 짜증이 나기 시작했지만 일단 아빠가 오빠를 집으로 보내고 난 뒤 닥쳐올 일을 생각하니 오빠는 오빠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사내들을 돌아봤습니다. 여름밤이었는데도 옷을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작업복에다 어디까지 단추를 채운 데님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옷소매를 내리고 소매뿌리에 단추를 채운 것으로 봐서 추위를 타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자를 귀까지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시무룩한 표정에 밤늦은 시간에 익숙하지 않는 듯 졸려 보였고요. 다시 한번 아는 얼굴이 있나 찾아보았는데 반원 중간에서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님행 아저씨. 그 사람은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한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님의 아저씨. 한사상소 문제는 잘 되어 가나요? 나는 월터 커님 아저씨의 법적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빠가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이죠. 덩치가 큰 그 사람은 눈을 끔뻑거리며 작업복 멜빵에 엄지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불안한 듯한 표정을 짓더니 헛기침을 해대면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친근하게 접근하려는 내 시도는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커닝맨 아저씨는 모자를 쓰고 있지 않았는데 거의 매일 모자를 쓰는지 이마 위쪽 반이 햇볕을 그린 얼굴과는 대조적으로 하얗게 보였습니다. 아저씨는 무거운 장화를 신은 발을 옮겨 놓았습니다. 아, 커닝맨 아저씨 저 기억 안 나요? 저 루이치 핀치예요. 저번에 아저씨가 우리한테 히코리 열매를 갖다 주셨잖아요. 기억나세요? 나는 오래 사귄 사람이 모른 채 할 때 같은 그런 당혹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윌터랑 같은 학교에 다녀요. 그 애는 아저씨 아들이잖아요. 아저씨 맞죠? 내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커닝맨 아저씨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나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윌터랑 같은 반이에요. 내가 말했습니다. 공부를 썩 잘하거든요. 착한 애고요. 그러고는 덧붙였습니다. 정말 좋은 애죠. 언젠가 우리 집에 점심 먹자고 데려온 적이 있어요. 어쩌면 아저씨에게 제 얘기를 했을걸요? 한번 때려준 적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 그 애는 정말 멋지게 처신하더라고요. 그 애한테 안부 좀 전해주실래요? 아빠는 자신이 관심 있는 이야기보다는 상대방의 관심을 갖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의 바른 태도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커닝햄 아저씨는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눈꼽만치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를 편하게 해줄 마지막 노력으로 나는 다시 한번 한사상속 문제를 꺼냈습니다. 한사상속 좋은 방법은 아니죠. 아저씨에게 충고를 해주고 있던 나는 내가 어른 모두를 상대하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나를 쳐다보고 있었고 몇 사람은 입을 반쯤 벌리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오빠를 더 이상 다그치지 않으셨고요. 아빠와 오빠는 딜 옆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빠와 오빠의 주의력은 그야말로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아빠는 입을 반쯤 벌리고 있었는데 언젠가 아빠는 그런 표정은 볼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나와 시선이 마주치자 아빠는 눈을 감아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아빠, 지금 전 커님의 아저씨에게 한사상속이 나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죠. 때로는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힘을 합쳐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요. 내가 지금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생각하며 천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사상속은 거실에서 나는 화재로 충분한 거였습니다. 나는 머리카락 끝에 땀방울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무리의 어른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여쭤봤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개를 돌려 커닝햄 아저씨를 쳐다보니 아저씨 얼굴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잠시 뒤 아저씨는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쭈그리고 주저앉더니 내 어깨를 잡는 겁니다. 꼬마 아가씨, 그에게 안부를 전해주지. 그리고 나서 아저씨는 허리를 펴고 일어나 큼직한 손을 흔들었습니다. 자, 가세. 자, 이제 그만 여기를 뜨자고. 아저씨가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들은 올 때처럼 한두 사람씩 짝을 지어 덜컹거리는 자동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엔진이 기침 소리를 낸 뒤 그들은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나는 아빠를 쳐다봤지만 아빠는 감옥으로 가서는 벽 쪽을 향한 채 벽에 기대고 서 계셨습니다. 아빠한테 가서 소매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이제 집에 가면 안 돼요?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고 세게 코를 풀었습니다. 핀치 변호사님, 부드럽고 쉰 목소리가 위쪽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모두 갔나요? 아빠는 뒤로 물러서 위쪽을 쳐다봤습니다. 모두 갔네. 어서 잠을 좀 자도록 해. 이제 더 이상 자네 괴롭히지 않을 거야. 아빠가 대답하셨습니다. 다른 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밤을 뚫고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자네 말처럼 절대 그러지 못할 거야, 에티커스. 내가 지금까지 쭉 자네를 지켜주고 있었다네. 언더우드 아저씨가 총신이 2개 달린 엽총을 들고 신문사 위쪽 창문 밖으로 몸을 기대고 계셨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훨씬 지났고 그래서 아주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고개를 들고 언더우드 아저씨는 창문 밖으로 몸을 기댄 채 두 분은 밤이 새도록 말씀을 나눌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마침내 아빠가 돌아와 감옥 문 위에 전깃불을 끄고 의자를 집어드셨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들어드릴까요? 딜이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딜은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딜. 딜과 나는 아빠와 오빠의 딜을 따라 사무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딜은 의자 때문에 불편한지 걸음이 느렸습니다. 아빠와 오빠는 우리보다 한참 앞서갔습니다. 아빠가 집에 가지 않았다고 오빠를 야단치실 거라 생각했지만 내 추측은 빗나갔습니다. 가로등 안에를 지나가면서 아빠는 손을 뻗어 오빠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이었지요. 그것은 아빠가 애정을 표현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잼 오빠는 내가 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이문 틈새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오빠가 내 침대로 다가왔을 때 갑자기 아빠 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우리는 불이 꺼질 때까지 있는 자리에서 가만히 멈춰 섰습니다. 아빠가 몸을 뒤척이시는 소리가 들렸고 그런 다음 다시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잼 오빠는 나를 데리고 자기 방으로 가서는 침대 옆자리에 눕혔습니다. 잠을 청해봐. 내일이 지나면 모두 끝날지도 몰라. 오빠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모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빠는 마당 진입로에서 차 시동을 끈 뒤 밀어서 차고에 넣으셨습니다. 우리는 뒷문으로 들어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피곤해 나도 모르게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침착하게 신문을 접고 모자를 뒤로 접히던 기억이 이번에는 아빠가 텅 빈 길거리 한중간에서 안경을 위로 올리는 기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에 일어난 사건의 모든 의미를 갑자기 깨닫게 됐고 그래서 나는 엉엉 소리내 울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빠는 정말 잘해줬습니다. 9살이 거의 다 되어서 이렇게 행동한다느니 하는 말을 단 한 번도 들먹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잼 오빠를 빼놓고는 모두들 입맛이 없었습니다. 오빠는 달걀을 3개나 먹어 치웠습니다.
아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해 오빠를 빤히 쳐다보셨고 알렉산드라 고모는 커피를 마시며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이들이 밤에 몰래 집을 빠져나가는 것은 가문의 수치라고 하시면서요. 아빠는 이런 수치라면 얼마든지 당해도 좋다고 하셨고 고모는 언더우드 아저씨가 같이 있었다니 말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헌데 말이지 브렉스턴한테는 재미난 구석이 있어. 그 사람들은 흑인들을 경멸하지. 옆에 있는 것조차도 무척 싫어하고 말이야.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읍내 사람들 견해에 따르면 몸짓이 작은 언더우드 아저씨는 꽤나 불경스러운 욕을 잘해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저씨의 아버지가 그만 유별난 익살이 발동하는 바람에 브렉스턴 브래그라고 이름을 지어줬고 아저씨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셨죠. 아빠는 그렇게 남부군 장군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으면 서서히 그러나 반드시 술 주정뱅이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캘퍼니아 아줌마는 알렉산드라 고모의 커피를 더 따라줬습니다. 나도 한 잔 마시고 싶다고 애교 섞인 표정을 지었지만 아줌마는 고개를 내절 뿐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기엔 아직 어려.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말해줄게.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소화가 잘 될 거라고 말하지 아줌마는 그럼 좋아. 찬장에서 커피잔을 하나 꺼내서 커피 한 숟갈을 넣고 잔이 넘칠 만큼 우유를 가득 부었습니다. 나는 잔에 혀를 내밀고는 고마워서 고개를 들어보니 고모가 경고라도 하듯 얼굴이 찌푸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아빠에게 얼굴이 찌푸리고 계신 거였습니다. 고모는 아줌마가 부엌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돼요. 누구 앞에서 어떤 식으로 말하라는 거지? 아빠가 고모에게 물으셨습니다. 캘퍼니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말이에요. 그 여자 면전에 대고 브렉스턴 언더우드 씨가 흑인들을 경멸한다고 했잖아요. 글쎄 그건 캘퍼니아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메이크홈에서 사는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이 아마 하나도 없을걸? 요즘 들어 나는 아빠한테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 감지했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알렉산드라 고모와 이야기하실 때 나타났습니다. 겉으로 드러내놓고 짜증을 내시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속으로 조용히 파고드는 거였습니다. 식사하면서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캘퍼니 앞에서도 할 수 있어. 우리 가족에게 그녀가 어떤 의미인지 캘퍼니아도 잘 알고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빠의 목소리에는 어렴풋하게나마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에티커스 오빠, 난 그건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들을 단지 부추길 뿐이니까요. 저희들끼리 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읍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모두 해가 지기 전에 이미 저들 지역에 파다하게 퍼진다고요. 그러자 아빠는 나이프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어떤 법도 그들의 입을 다무게 할 규정은 없어. 우리가 먼저 화제거리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저들은 입을 꼭 다물고 있을 거야. 스카웃. 왜 커피를 마시지 않는 거니? 나는 커피잔에 숟가락을 넣고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전 커닝햄 아저씨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래전에 아빠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사람은 여전히 우리 친구란다. 하지만 어쩌나게 아빠를 해치려고 했잖아요. 아빠는 나이프 옆에 포크를 내려놓고는 접시를 옆으로 밀어놓으셨습니다. 커닝햄 아저씨는 바탕이 좋으신 분이야. 다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저씨에게도 약점이 있는 것뿐이지.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약점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 아저씨는 어젯밤 처음 그곳에 도착해서 아빠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제임 오빠가 말했습니다. 나를 약간 다치게 했을지 모르지. 아빠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제임, 너도 나이를 먹으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다. 폭도들도 결국 사람이거든. 커닝햄 아저씨는 어젯밤 폭도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한 명의 인간이야. 남부의 작은 읍내마다 폭도들은 하나같이 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지. 별것 아니란 말이야.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빠가 대꾸했습니다. 그래서 8살짜리 꼬마가 그들에게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거냐?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보면 뭔가 알 수 있어. 들짐승 같은 패거리들도 인간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걸. 어쩌면 우리에겐 어린이 경찰대가 필요한 건지도 모르지. 어젯밤 너희들은 비록 잠깐이었지만 윌터 커님의 아저씨를 아빠의 입장에서 서게 만들었던 거야. 그걸로 충분하다. 나는 오빠가 나이를 먹어 사람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니었습니다. 월터가 학교에 오는 첫날이 바로 녀석한테 마지막 날이 될 거예요. 내가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애를 다시 건드려서는 안 돼. 아빠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너희들 모두 이 문제 가지고 원한을 품어서는 안 된다.
오빠, 이런 일이 어떻게 끝난지 알고 있겠죠. 제가 경고를 안 했다고 하지 마세요. 알렉산드라 고모가 아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는 결코 그럴 리가 없다고 말씀하시고는 의자를 밀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아직 하루가 남았어. 그럼 이만 실례하지. 잼, 오늘 너와 스카웃이 읍내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부탁이야. 아빠가 자리를 떼시자 딜이 복도를 따라 식당으로 깡충깡충 거리며 걸어왔습니다. 오늘 아침 읍내 전체 파닥에 퍼졌어요. 딜이 큰 소리를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맨주먹으로 수백 명의 어른들을 물리쳤다고. 알렉산드라 고모가 노려보자 딜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백 명은 무슨 수백 명. 아무도 누구 한 사람 물리친 적 없어. 술이치 비틀거리고 난동피던 저 커님의 때가리였을 뿐이지. 고모가 말씀하셨습니다. 아, 고모 딜은 늘 저런 식으로 말한다고요.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우리더러 따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오늘은 모두 마당에서 놀아라. 우리가 현관 쪽으로 나가자 고모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마치 토요일 같았습니다. 군 남쪽 끝에서 사람들이 한가롭지만 차분히 줄을 지어 우리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돌퍼스 레이먼드 아저씨는 순종말을 타고 비틀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안장에서 어떻게 몸을 가누는지 모르겠네. 잼 오빠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침 8시가 되기도 전에 술에 취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참고 있는 거야? 여자들을 가득 태운 마차도 우리 집 앞을 덜컹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여자들은 무명으로 만든 햇빛 가리개를 쓰고 긴 소매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펠트 모자를 쓴 턱수염의 긴 사내가 마차를 몰았습니다. 저기 메노파 교도들이 지나간다. 오빠가 딜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옷에 단추를 달지 않아. 숲속 깊은 곳에 살고 있는 메노파 교도들은 주로 강가에 물건을 사고 팔았으며 메이코 읍내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딜은 무척 흥미로워했습니다. 저들은 모두 눈이 파래. 오빠가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남자들은 결혼한 뒤에는 수염을 깎을 수 없대. 그래서 부인들은 남편들이 턱수염으로 간지럼 태워주는 거 좋아해. 엑스빌런스 아저씨가 노새를 타고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 아저씨는 되게 웃겨. 오빠가 말했습니다. 엑스는 이름을 줄인 약자가 아니라 진짜 이름이야. 예전에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사람들이 이름을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엑스빌럽스라고 대답하는 거야. 그래서 법원 서기가 철자를 대보라고 했더니 여전히 엑스라고 말하는 거였지. 다시 물어봤는데도 또 엑스라고 대답하는 거야. 계속 이름을 물어보자 아저씨는 종이에 X라는 글자를 써서 모든 사람이 보도록 높이 쳐들었어. 누가 이름 지었냐고 물으니까 태어날 때 식구들이 그렇게 호적에 올렸다고 했다니까. 메이콘 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동안 오빠는 딜에게 좀 더 유명한 주민들의 내력과 일반적인 경향을 설명해 줬습니다. 가령 텐소 존스 아저씨는 금조법을 찬송하는 쪽에 투표를 했고 에밀리 데이비스 아줌마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몰래 코담배를 피우며 바일런 밀러 아저씨는 바이올린을 켤 줄 알고 제이크 슬레이드 아저씨는 이갈이를 2번 했다는 그런 이야기 말이죠. 앵무새 죽이기 11화였습니다. 오랜만에 녹음을 해서인지 좀 많이 버벅거렸네요. 다음 12화 때는 조금만 버벅거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들려드릴 음악은요. 카렌 수저이고요. 크립이고 When You When Where People Could Took to You in the Eyes 인 음악입니다. 함께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 되시기를 바라며 편안한 밤 이루시길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